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5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어제 정상 개학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사립유치원들이 새학기 첫날인 어제 모두 정상 개학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싸늘한 여론에 한유총이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만 하더라도 강경했던 광주 지역 유치원 원장들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100곳 넘는 유치원 원장들이 개학 연기에 찬성해 보육대란 위기감이 높았는데 지난 일요일 밤 마라톤 회의 끝에 한유총 광주지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한 것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59곳 가운데 당초 개학 연기가 확정됐던 한 곳도 정상 개학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곳은 광주에서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하시고 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했지만 광주 지역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유총 광주지회가 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론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되니까 아이들 등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한유총이 가입을 거부해온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에도 가입한 유치원이 늘어나 광주 지역 의무 대상 24곳 가운데 20곳이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싸늘한 여론에 직면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집단 휴원 등 강경책을 다시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량 이부제가 저감 조치의 주된 내용인데요. 대상 차량이 전체의 2%도 되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에 따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은 드나들 수 없는 광주시청 주차장. 모든 홀수 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된 건 아닙니다. 운행이 제한된 공무원들은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었지만 일반 민원인들 차량은 저감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을 드나듭니다. 이 주차장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던가요? 거기서는 뭐 제재는 않던데.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시가 내린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부제 차량 운행과 공사장 조업 단축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등록된 66만 대 차량 가운데 비상 저감 조치 대상이 되는 차량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유의 11,000여 대로 광주시 전체 차량의 1.7%에 불과합니다. 절반 정도가 자동차 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재 광주는 이제 공공기관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일수가 지속될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광주 전남에 8만여 대에 이르는데 등록 차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싶어도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조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반기에 신수정 광주시 의원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설치를 좀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거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안으로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빨라야 내년 초입니다. 어디 광주 관문 이강재 광주시 미세먼지 대응 팀장입니다. 그 예산을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초부터 그 부분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민들의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불편함은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과 제도는 미세먼지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옥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우여곡절 끝에 선정하고 나자 이번엔 토지 소유주들이 왜 사전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2단계가 예정된 중앙공원 주민설명회장. 설명회장 대부분을 메운 토지 소유주들은 초반부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토지 소유주입니다. 지난 20년간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한 것도 억울한데 토지 보상에 대한 사전 설명도 양해도 없었던 특례 사업 추진을 받아들이란 말이냔 겁니다. 설명을 들으러 왔던 토지 소유주들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긴급히 꾸렸습니다. 광주시는 특례 사업이 이제 겨우 첫발일 때 보상은 내년 5월부터나 가능한 절차고 차차 설명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신 광주광역시 공원조성 담당입니다. 건설사가 공원을 만들어주는 대신 숲 일부가 해체되고 4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 등 광주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짓고 난 이후에 주변에 SOC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또한 없습니다. 미래 또한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에도 특례 사업의 필수적인 초등학교 확보 문제를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지 않아 졸속 행정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까지 1년 3개월을 앞두고 20년간 미뤄뒀던 공원 개발에 허둥지둥 나선 광주시가 시한 안에 특례 사업을 정상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는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3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은 총 설치비 560만 원 가운데 48%인 268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광주시는 3kW 태양광을 기준으로 1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1일부터 지원 대상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광주 영락공원의 어린이 전용 추모 동산인 나비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두 번째인 나비공원은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슬픔과 추억을 어루만지는 공간으로 총 면적이 8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나비공원은 묘를 조성하지 않고 화장한 유골을 땅속 산골함에 뿌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산구의회 A 의원이 최종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해 제명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A 의원은 광산구청과 구의회 공무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고 광주시당은 지난해 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기 정체와 국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3도, 나주 1도 등으로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무기한 계약 연기를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전격적으로 어제 계약 연기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 방침까지 내린 정부의 무관용 대응에 백기를 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어제의 한유총 입장을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어진 데는 유치원 3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 책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 유치원 3법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 대학들이 학력 인구 이 감소와 구조조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가 이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은 생존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의 현 주소 그리고 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잠시 후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을 연결합니다. 초봄 같은 날씨지만 미세먼지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일찍부터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치솟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도 같이 함께 지금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평상시보다 7배, 많게는 8배 정도 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심각성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호흡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합니다.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오늘 아침 출근길에 노란 개나리꽃을 보았는데요.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봄 기온과 함께 강력한 미세먼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까지 달했습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까지도 호흡기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포근하지만 아침 기온이 1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교차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상무대로 운천역에서 쌍촌역으로 차량 많고요. 화정역까지 원활하다가 농성역 부근으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역에서 천변로 사거리로 지나실 때 4분 이상 소요되고 산수동 우체국에서 지산 사거리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문대로 백운광장 고가도로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계약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일단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좀 피할 수 있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치원 3법의 이 도입 굉장히 절실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번에 있었던 이 한유총의 계약 연기 투쟁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 유치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치원 3법 지금 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패스트트랙은요, 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때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네. 최대한의 이제 기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그리고 법사위로 가서 또 90일,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각각 처리를 해야 돼서요. 작년 12월 27일 날 패스트트랙을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에 지금 180일 이내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생각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네.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침대 축구, 시간 끌기, 한유총 네. 편들기 이런 걸 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법사위로 빨리 넘기자. 그러면 네. 우리가 180일을 굳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라서요.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가 통과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말도 못하게 반대했고요. 네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했고요. 네. 또 그 거의 뭐 막무가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을 뭐 일부 국민들께서 자유한유총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한유총 편들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그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네. 하는 거를 뭐 자유한국당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지금 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면서 이 개학 연기 투쟁을 한유총이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뭐 그 투쟁을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그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작년 10월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시험 보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말도 안 되는 교보제비, 뭐 말도 안 되는 요구 이런 것들을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네. 아유 뭐 나만 참으면 되지 1년만 참자 이랬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나만 참아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나게 분개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나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이 감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네. 받았던 느낌이 아니 그 국민 혈세 2조에 가까운 돈들을 들이붓고 우리 수많은 아이들의 교비를 갖다 넣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냐. 네네. 그리고 문제가 적발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걸 들여다보니 오히려 한유총의 이 집단 새 과시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인들 다 눈치 보죠. 네. 교육감도 사실은 이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교육당국의 감사나 감시도 아주 네네. 물러 터진 태도로 대응을 했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알게 된 국민들이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태도를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한유총의 이런 집단 행동에 불안해하고 네. 또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한유총을 비판하고 또 한유총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주셨기 때문에 네. 정부도 그리고 저희 여당도 네.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유총이 너무 과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앞으로도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한유총이 어제 백기투항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뭐 한유총이 워낙 뭐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게 일을 진전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초반부터 정신은 없는데 네. 유치원 공공성, 유치원 정상화라는 제목의 영화는 이제 첫 시작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할리우드 영화 보듯이 끝날 때까지 악당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긴장감 늦추지 말고 그 악당의 형태가 한유총이든 아니면 네. 다른 또 사적이 추구라고 하는 방식이든 간에 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한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유치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치원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대출 받아갖고 시설 마련하고 빚내서 네. 운영하는데 이익을 보존해주라 이러는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네. 학교 처음 설립할 때 인가의 기본 조건이
자기 소유의 재산인 거예요. 네. 대출받거나 빚을 내거나 해서가 아니고요. 네. 임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그걸 다 알면서 처음에 인가를 받아놓고서 이제 딴소리 하시는 거 용인할 수 없고요.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유총 측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 차량, 통학 버스 운영, 그리고 종일반 운영 이거 해야 됩니다. 그동안 못 해와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나 차량 같은 경우는 사립 유치원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국공립의 경우는 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7%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히려 안정된 이런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제공해야 될 서비스 제공하도록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교육감님들 적극적으로도 이런 문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저항하는 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유총이 이 정치권의 로비를 강하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역으로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유치원 3법에 지금 의원님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우리 학부모가 되는 원비나 이거는 교비 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에듀파인도 의무화하고 만일에 이 돈을 잘못 쓰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처벌도 못했거든요. 행정조치가 다였어요. 그리고 그 행정조치는 원화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시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함부로 쓴 원장 혹은 설립자, 운영자가 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였습니다. 그 난리가 났었던 동탄의 한유치원도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하거나 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게 없고요. 지금도 똑같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런 유치원들이 지금 처벌이 안 되는 게 현행법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의 미비를 제대로 잡자고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이분들은 그거를 그래서 유치원은 음식점이고 유치원 원장은 음식점의 사장인데 사장한테 우리가 음식값으로 낸 돈을 그분들이 뭘로 쓰든 웬 상관이냐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이번에 유치원은 치킨집인데 휴원을 하든 폐원을 하든 우리가 종업원들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학교가 어떻게 치킨집이고 음식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요. 결국은 이 유치원이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립학교들도 많이 사립재단들을 운영하지만 공공의 교육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부분인데 유치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다 쓰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 쓰고 있고 한사련, 전사련이라고 하는 사립 유치원 단체들도 쓰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한유총만 지금 이러고 있고요.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은 그 이익은 지금 원장 월급과 교직원 월급으로 얼마든지 가져가도록 상한선도 없어요. 그 유치원 원장님들 중에서 국회의원보다 월급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일부 대형 유치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제가 발표한 것들 중에 그 유치원의 그 직원으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시부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그분들이 받아가는 월급을 다 합쳐보니까 1년에 5억이 넘는 유치원도 있었어요.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식비라든지 교육비에서 돈을 오히려 과다 청구하거나 혹은 거기서 자기들의 가정 살림을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을 처벌하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부분까지는 처벌 대상이 지금 이 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너무나 그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그걸 가지고 횡령,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학교에 대한 운영이고요. 그리고 그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총수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유독 유치원만 회계 투명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시고 그게 무슨 사유재산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내놓고 학교 운영에 필요해서
설립인가를 받을 때 내놨던 건물, 땅 네. 다 아직도 그분들 개인 소유고요. 재산입니다. 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하게 운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함께 많이 동의를 하고 우리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들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유치원의 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유치원 개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는 끝나지 않았고 악당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긴장 늦추시면 안 된다는 말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광주로 치면 광주시의원 그다음에 각 구의원들 네. 또 교육감 이런 분들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선거 때 임박하게 되면 유치원 원장님들 눈치 봅니다, 솔직히. 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표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손도 떨리고 이랬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생각해서 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하루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사실은 감사 인력 자체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개, 700개 심지어는 1000개가 넘는 그 유치원들을 다 감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감사 인력을 확충하고 제대로 된 꼼꼼한 행정 처리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네.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된 투자이기 때문에요. 각 시도교육청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런 문제에 정말 단호한 태도 지금 유지하고 앞으로 또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노력, 인적인 투자 네.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 그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교사분들 있잖아요. 네.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 고급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요.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저부터 앞장서서 이 교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앞장서서 재정적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싸움은 계속된다는 말씀이 와 닿네요. 앞으로 또 이 싸움들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모든 대학들의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또 대학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의 또 모델이 되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초당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들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 총장 임기를 마치고 또 이번에 2기 임기를 시작한 연임 대신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2기 임기를 또 시작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MBC 시선 집중을 통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총장님 4년 동안 이 초당대학교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초당대학교 변화를 이끌어 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취임하면서 크게 3가지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중심인 대학이 되는 대학을 만들자.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인성이 좋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비록 규모는 적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자.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왔습니다. 네, 많은 성과도 내고 그러셨는데요. 그 긍정적인 성과, 눈에 보이게 어떤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셨는지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로 이 초당대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쉽진 않지만 구조개혁을 1차 구조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학과를 18개 학과로 줄이고 그래서 새로운 흐름에 맞도록 학과 통폐합을 완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항공 부문을 특화해가지고 초당대가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다행히 작년에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이 여러 가지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줄여내는 과정은 인력을 줄이는 과정과 또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아픔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경쟁력을 좀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데 특히 항공과 관련된 이 특화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뤄내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힘든 일들, 이 과정들을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것은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교수님들이 상당수가 학교를 떠난 점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한 25분 정도의 교수님이 학교를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떠나게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어떤 그 단합이라든가 이런 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그 과정을 이뤄내는 게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미안함도 있으시고 하지만 또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희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이렇게 초당대학교 구조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경쟁력도 확보를 하셨는데 지역 대학들이 지금 가져가는 위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특히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의 총장협의 회장을 우리 총장님께서 맡고 계시는데요. 지역 예, 대학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지역 대학의 생존이 사실 초미의 현안인데요. 결국은 특성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밖에 방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인구 자체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학령 인구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건 6만 명 가까운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 백화점식 대학 운영은 불가능하고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는 그 길만이 지역 대학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생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특성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초당대학교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초당대학교가 가져간 이 특성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특성화를 하셨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죠? 예, 우선 저희는 이제 이 항공 특성화 대학을 핵심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최초로 2017년에 드론 학과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3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 학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 운항, 항공 정비, 그다음에 스튜어디스를 배출한 항공 서비스 등 연관 학과를 균형 있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항공 교통 물류과 신설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 학교가 이제 보건학부 특히 이제 간호사하고 치의생사를 배출하는 학과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간호학과하고 치의생학과도 보완적으로 키워나가서 항공과 간호를 중심으로 양축으로 하는 그런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서 결국은 지역과 관계 속에서 또 대학의 특성화를 이뤄내시는 거네요. 또 항공 전문 인력이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인력들 양성을 하고 또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 전라남도 이 전남의 모습들 속에서 또 보건으로 특성화를 하고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좀 녹아 있는 거네요.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초당대학교의 특성화 방안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취업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기준으로 저희 학교 취업률이 한 77.8%인데요. 전국 평균이 한 62.6%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는 것을 적극 도운 점을 저희가 첫 번째로 자랑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사구시적인 학교 운영이 기반이 구축됐다. 이런 거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학 연계를 통해서 바로 아이들이 배우는 부분들, 대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풀어먹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앞으로 또 4년을 이끌어 가실 텐데 또 특성화, 그다음에 초당대학교의 어떤 미래가 이 전남의 미래와 또 직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저희가 영광군하고 항공대학 캠퍼스 조성에 관해서 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약 45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15만 평 부지에 저희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의실, 기숙사, 관제탑 등 활주로 이런 것들에 갔을 경우 앞으로 저희 항공 교육의 하나의 어떤 그 허브로서 네. 이 작용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비전 2023을 좀 수립을 해서 2단계 발전 전략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단계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응한 학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현재 해서 앞으로도 경쟁 있는 대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초당대학교의 그런 노력들이 지역 발전 그리고 또 이 대학의 발전과 또 유기적으로 또 연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초당대학교 박정구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닷새째 고농도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걸음 걷다 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또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따끔거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건강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 이야기 정리합니다.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정말 우리 지금 생활 속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실제 뭐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유념하셔야 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요즘 너무 초고농도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좀 더듬었듯이 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미세먼지보다는 황사로 많이 알려졌었고 잔뜩 흐린 날씨는 우리가 보통 안개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다 보니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들이 초미세먼지가 이전에도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나 경각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돼 왔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는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88 올림픽 때
이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대기질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고도 받았다고 해요. 네, 한번 짚어보시죠.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두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단 크기가 다른데요. 네. PM10으로 불리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인데요. 머리카락 굵기의 5에서 7분의 1 정도 크기, 그리고 PM2.5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의 한 20에서 3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구성 성분도 다른데요.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성분이 많다면 초미세먼지는 화석 연료의 연소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질산염, 황산염, 블랙카본, 탄소류 같은 중금속 성분이 많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PM10을 부유먼지로 명칭을 변경하려다 취소했는데요. 네. 국제적으로 미세먼지는 PM2.5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건강에는 미세먼지도 물론 안 좋지만 초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유해도 또 알려주십시오. 이 미세먼지를 일군 발암물질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방금 1군 발암물질이라는 발음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네. 보통 알려지기는 1급 발암물질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1군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 하고 확인이 된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햇빛, 젓갈, 소시지, 햄 등도 1군 발암물질입니다. 네. 얼마나 이러한 물질에 많이 노출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단기간 노출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유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노출을 되도록 줄이되 이를 위해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군 발암물질 중에는 성면, 벤젠, 벤조피렌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로 인해서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세먼지 위험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가 15,825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지? 하고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WHO가 발표한 2016년 조기 사망자 국가별 수치를 살펴보면요. 미국은 77,550명, 일본은 54,780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에 인구수와 연령 구조의 차이를 반영해서 조기 사망률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낮아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순위도 183개국 중 27위로 낮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의외의 결과일 텐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니 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위험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더 미세먼지가 민감한 이유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닷새째, 5일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더 그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데이터들이, 결과들이, 연구 결과가 있으면 나와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미세먼지 발생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주된 발생원은 공장, 발전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그리고 소각, 건설 현장 등인데요. 근래 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불러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대기 정취로 인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자주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결과물이 지금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불러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유입이 문제라는 인식도 굉장히 강한데요. 하지만 그곳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결국엔 내가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한 결과니 그것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저감 대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대책들입니까?
저감 조치를 살펴보면 20개 석탄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2.5톤 이상 배출 등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것들을 제한 조치하는 것이어서 저감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나 지금 같은 초고농도 상황을 개선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비 비상저감 조치를 신설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닥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바꾸어서 나쁜 단계가 예상되면 그때부터 더 나빠지기 전에 모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은 상한 제약이 아니라 아예 단계별로 셧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부족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 국민 에너지 전략을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 발생량을 저감하는 것이 이런 고농도에서 비상시에 반짝 저감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훨씬 효과적이지만 미세먼지는 중국발 때문이다. 라는 이런 강한 프레임 안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저감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됐을 때 궁금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더라도 이 환기는 좀 해줘야 된다. 뭐 10분만이라도 문을 열어서 이제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은 환기 그리고 발생원 관리예요. 네. 근데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공기청정기를 틀고 있으면 산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며칠 동안 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환기는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농도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환기를 위해서는요.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보통 매 시각 10분경에 새로운 미세먼지 수치가 앱에 올라와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루 중 그래도 좀 낮다고 생각되실 때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평소처럼 긴 시간 환기를 하시기보다는 1, 2분 정도의 짧은 환기를 대신 몇 차례 조금 더 자주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외에 온도차가 많이 날수록 공기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서 짧은 시간에 환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을 여실 때는 물론 맞바람 환기가 효과적이지만 도로변에 창문이 있다면 반대쪽 창문을 여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네, 마스크 사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사실 마스크 착용은 득과 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고농도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래도 득이 더 크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호흡 곤란이 온다면 즉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잘 밀착해서 쓴다고 해도 보통 50% 가까이 누기율이 있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꽉 밀착해서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용 마스크에는 KF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 KF80 정도를 착용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야 밀착한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를 밀착해서 씌우면 아이들은 많이 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잘 관찰하셔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답답하면 마스크를 벗으라고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착용을 안 할까 봐 너 마스크 벗으면 엄마한테 혼나? 하고 주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하지만 오히려 아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유익한 정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목포시민신문 류홍철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 전라남도 감사실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 7일간 실시한 신안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네요. 네네. 예,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네. 신안군 공무원 노조가 전라남도 감사실의 그 종합감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 주체적 지방행정 운영에 간섭이 된다며 거부했었는데요. 막상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 감사를 거부한 이유가 부조리한 신안군 행정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네.
도감사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 종합 감사를 벌였습니다. 네. 35건의 그 부적절한 행정을 적발하고요. 공무원 18명에 대해 신부상 조치도 했고요. 19억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신안군 모 읍장은 수억 원 공사를 그 2천만 원 이하로 수십 건으로 공사를 쪼개 한 업체의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 미뤄준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 기념품 판매 수입을 공무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적발도 됐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행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허술한 행정이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에 공감하게 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또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네.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행정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많은 지금 청취자분들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안군 그 읍장에 대한 그 수의계약 그 쪼개기 공사를 한번 보면요. 네. 감사 결과에 나타났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5급인 그 A 읍장인데요. 네. 2018년도 가뭄 극복 그 관정 개발 등 405건 사업에 대해 43억 원에 대한 규모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을 그 분할했는데요. 자신이 지정하는 건설업체와 77건의 7억 8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그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실에서는 지적도 했죠. 네. 그가 또 그 본청 간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에 2018년도 5월 21일 하루에만 26건의 2억 7천만 원 수의계약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24일에는요. 자신과 친한 또 다른 건설회사에 20건 1억 9천만 원을 발주해 줬는데요. 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요. 네. 2018년까지 신안군 전체 수의계약 규모를 보면요. 네. 119건에 13억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안군의 부조리한 공사 발주가 여기에만 그치지 않은 것으로 또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 2009년에 그 안좌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계약업체와 설계 변경을 통해 데크로드와 쉼터 등을 조성하면서 소홀한 계약 추진으로 애초 목적과 달리 공원이 준공되면서 설계비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완전히 이 군의 예산들, 군의 돈을 쌈짓돈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정을 펼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부조리한 공사 발주뿐만이 아니라 인사에서도 또 부적절한 행정이 적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계속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2018년 1월 5일 인사위원회에서요. 5급 사무관 승진을 의결한 2명보다 군수가 바뀐 같은 해 8월 17일 5급 승진이 의결된 13명에게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먼저 이수토록 했습니다. 승진 교육 특혜로 7개월 늦게 승진 의결된 13명이 교육 점수를 받아 먼저 승진하는 그런 그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안군에게 그 전라남도 감사실은 기관 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네. 공무원이 지난 2015년도 3년 동안 판매한 기념품 수익금 200만 원을 실적 보고나 세입 조치 없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입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부양가족 변동상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29명에게 사망자에게 대한 가족수당을 95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 결과 나타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해남의 이 겨울 배추가 풍작이지만 또 농민들에게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남군이 풍작인 겨울 배추의 가격 하락과 수급 조절을 위해서 산지 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월 시작한 산지 폐기는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폐기 물량만 111헥타르에 네. 만여 톤에 달합니다. 4번째 맞는 이번 산지 폐기는 앞전 폐기와 마찬가지로 비계약 농업인하고 포전과 그다음에 유통상인 계약 물량을 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전량 폐기합니다. 네. 지원 단가는 3.3 평방미터당 4,500원으로 거래가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네. 2014년 겨울 배추 파동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배추 가격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네. 가을 배추 풍작으로 잔여량이 많아 겨울 배추와 출하 시기가 겹치기도 하고 가격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그래서 산지 폐기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해남군은 배추 주 산지로 겨울 배추는 전국 재배 면적의 70%, 가을 배추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배추가 흉작이어도 농민들은 힘들지만 또 풍작이어도 농민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아픔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흉작이어도 고민이고 풍작이어도 아픔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요즘인데요. 목이 칼칼하고 답답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가려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미세먼지의 건조특보까지 더해져서 대기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오늘과 내일까지도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서문대로 백운교차로에서 효덕교차로까지 차량 많아서 지나실 때 12분 이상 소요됩니다. 남광주역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까지 정체되고 있고 이어지는 구간까지 서행 중입니다. 서문대로 백운광장 고가도로로 차간 거리 좁게 이동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황동현의 시선집중 3월 5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하루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지방 분권에서 해답을 모색할 때입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 2019년 더 잘 사는 광주 전남으로 가는 길. 강력한 지방 분권의 시대로.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나주시, 하순군, 담양군, 구례군, 광주광산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사회운동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항쟁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